네,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로 한 3달, 한 120일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각 이걸 원했던 진영과 원하지 않았던 지역이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곳은 이제 좀 느렸지만 헌법의 정의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자축하는 분위기고, 반대 쪽에 있었던 분들의 분석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정신의 열매가 되고 싶었는데 거름이 되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도 오늘 판단을 보시고 제일 처음에 드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첫 번째 소회를 우리 박순도 경제평론가님께 이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쭉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헌재가 이제 공개 재판을 하는 모습들은 생중계로들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논점들이 다뤄지겠구나라는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어떤 주장이나 이의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헌재 판단 거리들일까요? 네. 내용들을 보면 네. 더 많은 내용을 오늘 이제 판결문을 이제 전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쨌거나 다뤄진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판단했고 이것도 판단했고 했던 그 판단의 주제들, 판단의 소재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 대통령 측에서 냈던 여러 가지 주장거리들이 이 생중계로 나왔었을 때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장 중에서 인용되거나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받았던 건이 한 개도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만장일치로 나온 그렇습니다. 거겠죠. 좀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총평을 드린다면 좀 늦은 감이 있었으나 상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정 역사를 이어가는 당연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일단 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변론을 좀 빠르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언론에서 다 공개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변론의 과정이 오늘 그 판결문에서 일부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총평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결론이 처음에 날 거냐, 이제 후미에 날 거냐, 이거 가지고 맞습니다. 기대감이 좀 달라긴 한데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첨예한 주장들이 있었고 또 요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이 과연 이제 그것을 국회 측에서 소추한 것 자체가 이제 정당하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는 그런 형태였고, 그러다가 거의 한 이제 80% 정도 흘렀을 때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을 이제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를 너무 남발했던 부분들, 이런 걸 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이나 탄핵 소추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주의 어떤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논쟁점이 됐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취해서 이제 한 21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헌재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8대 0으로 됐다면은 마지막에 변론 때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선고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런저런 추측과 소설 찌라시들이 이제 시장에 난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합이 됐는데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 예전의 예측 말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일단 두 가지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네. 해봅니다.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본안에서의 네. 결정적인 논점은 5개인데 그렇죠. 그것은 전원일치였고 네. 심지어는 거기에 뭐 소수 의견이나 뭐 보충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네, 그런 거. 그럼 결국에는 본안 판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쟁점이 없이 이제 재판관들께서 다 합의를 일찍 봤다는 건데 또는 네. 일찍 볼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추정해 보는데 하나는 사전에 얘기했던 이 적법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히려 조금 논쟁이 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적법 요건의 쟁점은 5개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일사부재일에 맞느냐, 네, 그렇죠. 초기에 내란죄를 넣었다 뺀 게 괜찮느냐, 네, 절차상에. 뭐 법사위를 거친 게 재량이냐 아니냐 등등등 네. 이 앞단의 얘기가 오히려 본안보다 더 약간 뭐랄까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죠. 네, 절차적인 부분에 이제 그렇습니다. 흠결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윤석열 측에서의 어떤 주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심리가 조금 시간을 먹은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적으로 오래 기다리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걸로 네. 봐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선고 이게 네. 정치적으로 영향을 저는 줬다고 보는데 네.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냐라고 추정을 해보면 헌재가 네. 사실 헌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 법원 중에서도 최고 법원인데 네. 헌재가 조금 격에 안 맞게 그 항소법원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렇죠. 보고 결정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헌재가 의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네. 헌재가 2심 판결을 우리가 보고 결정하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제가 볼 네. 때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거꾸로 2심에 영향을 줬다는 소리를 듣지 말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더 권위가 있고 더 최고법원이니까 적어도 2심 판결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직위가 더 낮은 법원에 그러니까요. 대한 얘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 2심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듣지 말자. 그러니까 2심 정도 끝내고 우리는 우리들의 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오히려 더 좌우고 우면하지 않았다는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올곧은 판단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선고 일정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헌재가 그런 이유가 있다더라도 그걸 또 다른 재판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네. 타이밍을 맞췄다는 이제 그 추측을 해주셨고 그럼 김평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안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다른 재판과의 어떤 관계성도 이제 충분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헌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사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민심도 헤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도 여론의 무시할 추이 수 이런 없는 것들을 이제 부분이죠. 파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일부 이제 그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아니면 이제 부적절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민심을 어떤 식으로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1월 19일 새벽에 있었던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습격이 굉장히 헌재에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의 어떤 추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흐름도 있었고 또 너무 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원을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대중 심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고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기임을 좀 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그 변호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뭐 4월 안 넘길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보통 4월 네. 전에 다 나올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이제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가 됐다,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자조적인 어떤 이제 평가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이 이 흐름에 따라서 약간 소진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켜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체의 그 동접자 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도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뭐 별다른 어떤 움직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핵안을 부결시켰단 말이죠. 그런 어떤 정지 수준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용 결정을 이제 발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 가지고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점점 시간이 뒤로 가니까 뭐 그 각각 진영에서 바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지엽적인 거에 좀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기 또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뤘던 게 뭐 10시에 하면 기각이고 11시에 하면 인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는 윤석열 사주가 4월 달에 문서원이 되게 안 좋다. 실제 그런 얘기가 22년부터 있었거든요. 탄핵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뭐 그런 다 웃고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 틀렸고 시간 11시니까 이제 인용이 돼서 맞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그 순서도 거꾸로 됐지만 결국에는 또 그렇게 돼버려서 이게 이번에 정치평론가 분들은 굉장히 좀 머쓱한 결과가 좀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들은 실제로는 뭐 정말 그건 없는 거겠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11시에 한 것도 이제 마지막 평의 30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1시에 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결과는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뭐 바로 뭐 폭동을 일으킬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판단을 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인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절차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렸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그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5가지 요인에서 일단 뭐 후수 이겨놓고 뭐 이렇게 설명이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지금 사람들은 그냥 8대 0으로 인용됐다 만장일치 헤드라인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본안 5개 정점이 어떻게 헌재가 판단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이제 11시께 정확히 재심판정에서 2024 헌나 8 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적법 요건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요건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탄핵 심판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형의를 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무조건 다 허용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면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사를 일단 하고 뭐 기각을 하든 아니면 뭐 인용을 하든 그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애초에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각도 안 했고 인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적도 이게 부적합하냐 적합하냐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헌법은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 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여야가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다수당이다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언급하셨듯이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니까 한 번 이제 탄핵 소추안이 회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의결이 그런데 2차로 갔잖아요. 근데 헌재 판단은 뭐냐면 이게 418회 정기회, 419회 임시회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이제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정식집행관이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충 의견을 냈지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었고요.
또 계엄 시간이 단시간에 해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엄으로 인한 사건 이 사유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그 사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이익이 부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이게 나중에 뺐잖아요. 네. 이 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헌재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제 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5개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란죄로 가느냐 마느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내란죄 같은 경우는 형법상에서 따로 이제 심사할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는 사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권한 남용을 했느냐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느냐만 판단을 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이제 판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 많이 이제 했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단 2건밖에 없는 상황에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이 많이 이제 회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남발했다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 평론가님께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딱 이제 둘로 나눠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앞단에 이제 적법 요건 심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쟁점이 그것도 한 5가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법사위,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보통의 이제 국회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로 올려서 법률 문구 작구 심사를 한 번 더 하고 본회의로 올려서 법률이 통과되는 이 과정을 겪는데, 그렇죠. 야, 탄핵 소추 안건은 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왔어?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미 헌재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건 국회 재량이라고 국회법에 써 있어. 그러니까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법사위를 거쳐야 될 의무는 없어. 이거는 이미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적법 요건에 관한 얘기는 다 이제 솔직히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헌재 판단이 맞고 쟁점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적법 요건 중에서 이번에 조금 의미 있게 다뤄졌던 게 제가 볼 때는 2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서 내란죄를 넣고 탄핵 소추가 됐는데 막상 헌재에 와서 얘기할 때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절차적으로 잘못된 탄핵 소추 아니냐. 그렇죠. 처음부터 내란죄를 빼고 했으면 어쩌면 국회 의결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 법칙에 관한 얘기가 이번에 또 쟁점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요. 뭐냐면 예전 형사소송법이랑 지금 달라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랑.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 이렇게 아무리 검찰 앞에서 진술을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 법칙에 관한 얘기를 이번 탄핵 사건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단에 적법 요건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얘기 중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요거 2개인데요. 헌재가 판단컨대는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자리에서 쫓아낼 건지 말 건지 징계하는 절차지 어떤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 가서 따지면 돼. 그러니까 내란죄를 넣던 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기본적인 이 행위에 관한 얘기가 다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거는 안 되지만 같은 행위 내에서 형사 조문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해서 명백하게 헌재 재판은 앞으로 징계 재판이야. 형사법과는 상관이 없어라고 딱 이번에 설치를 했다는 게 또 한 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전문 법칙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재밌는 의견이 2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전문 법칙에 관해서 좀 깐깐하게 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럼 헌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한테 받았다. 또 옆에 있는 부관들이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증거가 돼야 되느냐? 그 말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부인하면 여기서 증거가 부결이 돼야 되느냐. 요게 이제 전문 법칙에 관한 게 핵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거예요. 내가 동의를 안 하고 난 그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증거가 돼서는 안 돼.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보충 의견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미선 재판관 쪽하고 제가 저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두 분은 아니야. 오히려 형사 재판보다 탄핵 재판에서는 전문 법칙이 완화돼.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자유롭게 들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어라는 더 완화시켜도 된다는 보충 의견이 나왔고 두 분은 아니야. 형사 재판보다 더 까다로워야 돼라고 하는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건가에 관한 판단인데 그 판단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그 수많은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적법에 관한 얘기들은 요 정도 쟁점이 있었으나 사실상은 다 문제 없는 걸로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헌재로 넘어와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뭐 내란죄는 이제 형사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이제 법률적으로 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게 내란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국회 통과는 영향을 좀 얼마나 줬을지 계측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앞으로 좀 논쟁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좀 더 명확해진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복귀하거나 혹은 파면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체제가 좀 변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통치권은 굉장히 제한되고 국회의 재량은 굉장히 확대되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제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수당의 당수가 임기나 그리고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력 제한이 없는 최고 권력을 제한 없이 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버린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삼권 분립의 정상화를 선언한 좋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 비판을 굳이 한다고 할 때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제왕적 이게 붙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뭐냐면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어떻게 보면 단일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선택한 선거예요.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전 국민을 상대로 뽑힌 하나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사실은 전국 선거를 통해서 뽑혔어요. 헌법 정신은 뭐냐면 일을 시키는 손발, 행정 권력에 대해서는 너가 해라는 거고 국회에 대해서는 행정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 행정 권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산 필요하다고 하면 네가 심사해봐. 잘못한 것 같으면 국정감사에서 견제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공복이라고 하는 게 이 노비복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상위의 이제 주권자면 국민 입장에서는 노비가 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노비를 역할이 다르고 경쟁시키는 겁니다. 서로 견제시키고 한쪽이 너무 우월하지 않고 한쪽은 한쪽 경쟁할 수 있게 견제할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이게 권력 분립의 기본 밸런스였는데 우리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너무나 비대했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평소 갖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번 판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국회를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국회는 협치의 대상이고 상호 견제의 파트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국회의 권한이 더 커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제 하에서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밸런스가 맞는 경쟁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해 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헌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87체제로 불리고 있는데 87체제 출범이 그때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그 헌법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세대가 지내서 약간 무르익은 느낌도 있는데 문제는 의회가 폭주하는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다 보니까 폭주하는 주체가 의회가 돼버리면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를 지금 한 번은 또 보여준 면이 없잖아 있다. 예를 들어서 계엄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고 그리고 해제 요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조건 제한 책임이 전혀 없는 부분도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이번에 판결이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평관님께서는 이 권력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한 회기 내에서 탄핵 소추안의 어떤 횟수 이런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국힘당이 이제 야당이 됐을 때 거야가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구도에만 한정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현재 뭐 일방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뭐 삭감을 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탄핵 소추안에든지 말씀을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을 했다, 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어떤 대목을 붙였냐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한때로부터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덧붙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권자분들도 대통령이 잘 못하면은 총선에서는 뭐 이제 야당한테 표로 심판한다. 표시로 이제 표 심판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야당이 굉장히 많이 잘못을 한다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판단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2년 이제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야당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행정부 권력 수반이 이제 대통령제를 견제하면서 아까 언급하신 상호 균형과 견제 원리를 이제 청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배제하고 심지어는 국회 입법 활동,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입법권 침해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민심, 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배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무조건 뭐 국회 입법권이 지금 엄청나게 팽창할 것이다 이런 건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번에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총선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약간의 그 견제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재의 판단은 민의의 수렴을 통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의 권력관계 균형,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질문 초과만 드리면은 이번에 이 판결로 의회의 재량이 늘어났던 게 아니라 늘어져 있었는데 이제 확인이 된 거가 아닐까. 왜냐하면 87 체제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이 여당일 때도 있었고 야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전에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는 아마 이해창 총재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지금 민주당처럼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막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드러났으니 헌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헌법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계엄을 한 원인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역할이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계엄은 좀이라고 줄일 수가 있는. 일단 법적 용어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판단을 보니까 다 뭐 이런저런 것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계엄은 좀 아니고
정치적으로 좀 풀었어야지 왜 그렇게 일을 키웠습니까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그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네. 행정이라는 것도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그렇죠. 뭐 이제 머리수 싸움만 극대 하고 강으로 있는 이제 거죠.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현재선 유화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딜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 했어야 된다. 이걸 협치라고 이제 표현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어쨌거나 그 계엄 이후 오늘 판결까지 네. 내용 중에서 사실은 뭐 일단 한쪽 권력이 일단 지금 파면이 된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드러났던 문제점들은 계속 반추하면서 네.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금 앵건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는 뭐랄까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근데 이제 국회 권력이 원래 비대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됐다. 그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뭐냐면 저는 아직도 권력은 저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내재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신의와 교양과 이런 걸로 원래 지켜져 왔었는데 서로 선을 좀 지켜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여기까지만 하자. 어느 순간 내재적 한계를 서로 인정 안 해버린 폭주가 제가 볼 땐 양측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굳이 이제 저 중도적인 분들도 조금 과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번 판결에서는 줄탄핵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할 때는 2명밖에 없었어. 나머지 뭐 20몇 건의 탄핵은 다 그 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유가 안 되라고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계속 탄핵이 역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이 줄로된 적은 없긴 오늘도 없습니다. 추진하시던데. 예,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 국회 탄핵권은 이렇게 남발돼도 그럼 괜찮은 거야? 이거는 내재적 한계가 없어? 이런 척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도 반면에 그럼 이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고 이제 대통령도 본래적인 자기에게 완전히 속한 본질적 권한이 있듯이 국회의 본질적 권한은 입법권이에요. 법은 그렇죠. 국회 마음대로 그런데 만드는 입법부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반대하면 다 싫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본인이 싫다면. 그게 이제 심지어는 권한 대행에 또 그 다음 대행인 최상목 총리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네.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거든. 그러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은 거부권은 이것 또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회 견제권이야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국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입법권을 언제나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야. 네. 싫다고 반대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법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양쪽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앵커님 말씀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논점 있죠. 네. 각자가 갖고 있는 본질적 권한이고 헌재도 다 맞다고 그랬어요. 네. 국회 줄탄핵? 국회 권한이야 이렇게 인정해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야 너도 거부권 있잖아. 오늘 판결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다 무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배울 점은 전 그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 속에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텐데 각자 권한이라고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그러면 헌법은 언제나 충돌을 전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공화정이라는 것이 조화를 위해서 네. 나아가야 되는 건데 최소한의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내재적 한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점으로 드러났다고는 네.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탄핵소추권에서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예산 삭감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씀씀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반발이 있고 또 거기에는 뭐 행정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이 특징이 있고 기조로 간다는 거고 어쨌든 국민들이 뭐 다수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집권당으로 이제 선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경제 정책들도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야당에서 그렇게 이제 커트를 하게 되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하셨듯이 거부권으로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방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또 새로 아신 게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특히나 국무위원들
경제부총리나 이제 총리에 관련돼서도 탄핵 추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고 심지어 뭐 경찰청장까지도 탄핵할 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위험해질 수 있는가도 충분히 저는 인식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헌재가 균형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그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문제점은 지적은 했죠. 뭐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럼 잘못은 했는데 뭐 처벌할 수 없다는 거냐? 뭐 물론 이제 너무 그 파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였지. 그렇죠. 잘못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검사의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헌법을 바꾸든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냐 문제의식을 일단 공유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 과정이 어쨌든 간에 골고루 다 보여준 게 아닌가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입법권이 너무 비대하다. 한편으로는 입법권 입장에서 입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제의 거부권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헌재에서는 이렇게 심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회기 안에 탄핵소추안을 좀 제한해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다 드러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헌법이 뭐 완벽한 건 아니겠죠. 지금도 이미 6번째니까 또 이번 판결로 또 개헌 이야기가 또 필수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어느 정도 어떤 헌법이든 간에 하나의 그 문제점 이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부권도 주고 탄핵소추권도 주고 개헌권도 주고 다 했는데 이거를 양측이 다 이제 무기화해버리다 보니까 일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단 판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헌권을 그 방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의 판단이 헌재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무기화는 여기서는 좀 멈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자극을 좀 멈추기 위해서라도 뭐 어느 정도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탄핵권에 대해서도 개헌권과 비슷한 정도의 제한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게 이제 앞으로 개헌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판결이 나오자마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시장직을 던지고 레이스에 참가하시는 등 그랬습니까? 예. 책을 못했는데 벌써요? 예, 아니 판결 나고 바로 던지셨어요. 예, 기다리신 거 가장 기다렸군요. 깜짝 저도 참 저보다 나이도 있으신데 참 발빠르시다 생각을 대구 광역시 네.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 결국은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보수 쪽은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서로 먼저 이제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경선을 거치겠지만 이제 그 결과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탄핵 국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프레임이 바뀔 것 같은데 그 보수 쪽에서 좀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또 일단은 제가 여쭤보면 이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 쪽 후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겠냐는 생각분이 있으신가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좋은 질문이고요. 네. 우리가 당연히 뭐 네. 전 국민의 어쩌면 두 달 후에 대선인데. 네,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유력한 후보가 나오는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말씀드릴 건데 네. 그 대선 레이스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요것도 약간의 조금 우리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들여다볼 부분이 하나 네. 있어가지고 살짝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헌법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고르시 그렇죠. 60일 네.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딱 60일째에 네. 선거일을 잡았더라고요. 네, 뭐 예, 그러니까 헌법에는 60일 이내에서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59일이나 58일이나 55일이 아니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그렇죠. 서류 숙제 내듯이 예, 왜 60일일까? 네. 이걸 딱 맞췄느냐 했더니 하루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땡길 때 유불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아무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60일을 딱 해버린 거예요. 네, 60일 넘기면 안 되니까. 예, 넘기지는 최대한, 않지만 우리가 어떤 날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날짜에 해버린 겁니다. 말 나오기 예, 안 예, 예. 나오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60일이 언젠가라고 제가 봤더니 네. 6월 3일이에요. 6월 3일. 당연히 오늘은 게 초일 불산입하고 네. 재밌는 게 6월 3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3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육모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하러 갈 때 조용해야 되겠네. 듣기 평가. 아니죠. 그 모의고사를 미뤄야 되는 미뤄야 돼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 미뤄지는 막 이런. 그럼 일이 하루 있고. 땡기면 선거를 하루 땡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논점 하나 있는데 모의고사가 오히려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대선이 수능이 또 아니기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아무튼요 그런 문제가 하나 네.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사전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사전 그렇죠. 투표는 이제 주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편리하게 하십시오. 뭐 요 투표 높이자. 뜻인데 사전 투표는 이제 공직선거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투표일을 잡아놓고 그로부터 D-4, D-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든 보궐선거는 다 네. 수요일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날로부터 뭐 4월 며칠 수요일. 네, 보통 수요일입니다. 하반기면 10월 달 무슨 수요일 이렇게 맞습니다. 둘째 수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걸로부터 다시 D-4, D-5를 하면은요. 주말이죠. 무조건 금토예요. 네, 그렇게 맞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투표하시고요. 네. 주말 하루인 토요일은 자유롭게 투표하십시오. 요게 사전 투표일인데 네. 요번에는 오늘 선거가 되다 보니까 6월 3일 아까 60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끊어보면 논란을 빼려고 60일로 끊어보면 6월 3일인데 네. 화요일이에요. 둘 다 평일이에요? 예, 그럼 원 화요일에 투표도? D-4, 5를 하면 물론 이제 화요일은 임시 공휴일 처리가 되겠죠. 설마. 그러면 화요일 D-4, D-5 하면 사전 투표일이 금토가 아니라 목금이 되게 생겼어요. 차라리 그때는 임시 휴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 투표일이 직장이 주말이 많이 하루 들어가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럼 사전 투표일을 주말로 맞추자. 금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평소처럼. 그렇게 되면은 선거일을 60일째가 아니라 56일째로 당겨야 돼요. 그러면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확 줄잖아요. 4일 줄겠네요. 줄죠. 그러면 이제 제 말씀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야권은 지금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예, 쫓아오는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여권에서 어쩌면 경선이라든지 이쪽이 더 치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 뭐 경선하고 나서 단일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태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권 측 입장을 살펴주다 보면 하루가 아니라 5일씩 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촉박하게 된다는 건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뭐홍 시장이 뛸 거냐 보수 후보가 누가 될 거냐도 당연히 정책은 중요한데 그렇죠. 정작 선거일 잡는 것도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참, 예, 이게 그러면은 이왕지 8대 0으로 할 거 그거 좀 개선해서 좀 선거해 주시지. 어차피 기다리신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네. 늦어지는 것도 날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처음에 나오지 네. 않았어요. 예. 그건 그럼- 헌재의 소관이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해. 뭐. 그때는 뭐 이제 유권자로 되실 거니까. 아마 뭐 네. 제가 봤을 때 더 늦추려고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급히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사실 생각했어요. 뭐 언론에서 뭐 대드락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버틴다는 것은 이제 헌재 권위를 좀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선거 레이스는 시작됐는데 네. 정작 그 레이스가 펼쳐지는 날짜는 아직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이게 기술적이면서 테크니컬한 뭔가가 네.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앵커님 네.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린다면 저는 여권 후보가 어느 분이 나오고 어떤 룰을 통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사태 때문에 사실 120일 이상 사실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네, 네.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사실 멈췄고 국론도 분열됐고. 네. 근데 이 사태를 어쨌거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소하고 다음 단계 대한민국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또 계엄, 내란과 같은 문제는 절대 우리 민주공화국에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시대 정신 정도는 동의하는 후보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뭐 판결 잘못됐다, 내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런 약간 극우적인 분이 나와서 만약에 경쟁을 한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그분의 선택이겠으나 네. 이 선거 자체가 갖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은 좀 그 시대 정신을 담지 게다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예. 아무리 보수 후보라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 이슈로 파면까지 당했는데 네. 거기서 그거를 옹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잘 됐다면은 그 인기를 물려받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걱정하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그게 네. 나쁠 수는 있으나 네. 나는 어차피 후보는 안 돼. 그렇다면 강력한 지지층을 네, 갈라쳐서 그럴 수도 있죠. 가져가면서 다음 정치에 자양분을 써야지. 이런 네. 사람이 만약에 나와서 계속 국론을 분열시키고 네.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민주공화국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다음 단계 대한민국을 네. 다른 그림이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그 그림 전부 다가 우리가 새로운 네.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 네. 그런 민주적 축제. 전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지난 120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그겁니다.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대선도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붙이고 싶은 게 대선 전후로 해서 아마 개헌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개헌의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87 체제에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드디어 논쟁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7공화국이 출범을 한다면 그것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는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번 7공화국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6공화국이 보여줄 한계는 또 무엇인지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앞서서 그 여권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이제 개헌도 좀 네,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국힘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너무 쉽게 탄핵에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뒤에 정당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걸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비상계엄 옹호 세력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극우 정치 세력과 좀 맞닿아 버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라도 유리하게 상황이 이제 되는 그래서 몇 사람의 재판관은 비상계엄을 이제 옹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안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유력하게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국회에서 다 국민의원들이 그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 혼자 꿋꿋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되면서 이제 차세대 주자로서 이제 지도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면 향후에 김문수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까지도 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담론이 돌게 되면서 이제 국힘당과 또 지지 세력에서는 이제 옹호를 해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의 이 인용이 8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거는 잘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그 장관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네. 본선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네. 와중에 그러면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탄핵 소추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명분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약간의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틀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선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와중에 본선 경쟁력도 약간 있다고 지난 대선에서 이제 평가됐던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이제 비상계엄을 또 옹호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지금 나오는 건데 과연 지금 탄핵 인용이 된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그게 쏠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개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중임제 4년제로 가느냐의 어떤 치열한 논쟁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라는 관점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가느냐라는 초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87년 헌법이 그렇게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의 역할, 헌재도 사실은 87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체제이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각자의 역할은 분명히 이제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한계냐 아니면 우리가 잘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냐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심이 또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당장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탄핵이 안 됐으면은 이건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탄핵이 됐기 때문에 개헌은 좀 개인적으로 힘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이 되려면 어쨌거나 당연히 국민투표는 해야 됩니다만은 국회에 3분의 2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떤 큰 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가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고 효율적으로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찬성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근데 다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필요성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질문 드린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 앵커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촉박하지만 다음번 돌아오는 전국 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 무조건 개헌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방선거가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되는 게 좋냐는 것부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뭐 단순히 꼭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라 뭐 이런 뜻보다는 국가 전체가 87년 체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고 슬림화되고 또 수시로 세계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또 얼마나 우리가 빠른 나라입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이게 가능한 권력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냥 상상입니다만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수틀리면은 예를 들어 국회 해산, 총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만 해도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거꾸로 대통령이 지금 5년을 한번 뽑아놓으면 바꾸지를 못해? 근데 탄핵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수시로 나도 그럼 국민투표에 붙여서 없애. 이게 좀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좀 가볍습니다만은 제 말씀은 그거예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건화되고 온건화된 것을 해체하고 국민 주권에 충실하자면 수시로 권력이 바뀌거나 기민하게 바뀔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조금 슬림화했으면 좋겠다. 어느 권력이든 너무 강고해요. 그런 부분이 좀 권력 구조 개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구체적인 안은 더 추가하고 싶다. 구체적인 안은 뭐 4년 중임제냐 의원 내각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고 어쨌거나 슬림화하고 좀 스피디하게 민심이 즉각 반영하는 권력 체제, 권력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한 당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요. 그럼 그 권력을 행사하게 바뀌고 민심을 잃었다? 그럼 권력 극각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좀 슬림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거든요. 복지권, 사회권, 환경권. 87년 때는 이게 고려 대상이 없었어요. 그랬죠. 이런 어떤 그 세월이 진일보안, 바뀐 것도. 그렇죠. 진일보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참에 좀 논의가 따라가서 다음번 전국 투표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권리로 들어갈 수 있는 좀 폭넓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육공화국이 출범할 때 헌법재판소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다루는 최저임금제라든지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제도들이 그때 개헌을 통해서 다 우리 삶에 녹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들리고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것만큼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없거든요. 대통령 바뀌는 것보다 헌법 바뀌는 게 분명히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지금까지는 별 탈이 없었으니까 그냥 골치 아픈 문제는 좀 미루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40년을 그냥 왔는데 지금 그 사이에 87년의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팽이라고 그러면은 덩치는 이만해졌는데 아직도 옛날 작은 집에 그래서 사는 겁니다. 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데 개헌이 지금 당장은 민주당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조기 대선이 더 급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뭐 정권을 교체를 성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년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또 개헌에 대한 그 요구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내각제 국가에는 다수당의 총수면 총리 계속하는 거잖아요. 메르켈 총리도 그래 10몇 년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런 욕심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수 쪽에서는 우려하는 것이고 진보 쪽에서도 그럴 수 있겠네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의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지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력이 좀 제한된 상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성에 차지 않는 권력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바꾸겠다는 생각을 의원 내각제로 바꾼다는 말씀. 네, 내각제 개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도 그걸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좀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너무 극우적인 아이디어인가요? 아니 뭐 극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정치 권력을 잡기 전에는 다른 말 했다가 정치 권력을 막상 잡으면은 뭐 대통령제를 옹호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잡기 전에는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의원 내각제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제 잡으면은 또 다른 말하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까지 또 이렇게 선출이 된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또 정책 행보 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저는 총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동안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걸 이제 기계적 균형주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도층에서도 사실은 그런 판단들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쪽이든 전행을 하게 되면 제어를 하겠다, 다수당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 전에 그런 발언들을 한다 그러면 아마 총선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 그렇게 녹록하게 야당에게 유리하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총선에서 결과를 보고 뭐 할 수도 다음 총선에서 그럴 수도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각제를 말하시는 분들도 이유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내각제가 돼야 권력 구조가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차라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냐, 뭐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다 좋은데요. 어느 타이밍에 누가 개헌 얘기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늘 너의 관계 때문이지 이렇게 비판을 받거든요. 그건 이제 욕먹.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좋은 레퍼런스가 뭐냐면 지난번 대선 때 내 후보가 다 나와가지고 우리 누가 되더라도 이번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을 합시다.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한번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참에 앵커님 제안도 너무 좋고 하니까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각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정말로 다음번 유불리 따지지 말고 뭐 다음번 전국 단위 선거 안에 개헌은 통과시킵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서 개헌 논의가 그러니까요. 지금 연금 논의가 어쨌거나 뭐 만족은 못하지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개헌 논의도 이제는 좀 정식 트랙을 태워야 된다. 그거는 좀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으로 공약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서로 공동 발표를 하고 한다면은 누구의 정치 유불리 때문에 하는 거라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사실 개헌 그러면 권력 구조 개편이 늘 화두여서 그렇죠. 국가의 체제를 바꾸느라 좀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면 그럼 개헌 안 할 거냐? 아까 같은 환경권 같은 거 좀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러면 연습으로도 우리가 사실 지금 30년 넘게 개헌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합의되면 연습으로라도 연습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헌에 대한 감각 논쟁을 좀 시작을 해보는 작은 개헌이라도 해버릇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계엄도 겪어보고 또 탄핵도 뭐 인용도 겪어보고 한 번 더 겪어보고 하면서 이제 다음 챕터는 이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제 그 변화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그런 아젠다가 열려서 거기 안에서 밖에서 서로 혐오하지 말고 안에서 좀 싸워보자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두 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